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지 TV. 오늘은 저희 바이오 트리플 베거 스터디 모임 세 번째 시간 면역 항암제 시장의 이해와 투자 전략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게 줌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재녹음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참 편할 것 같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플 베거 모임에 안 나오신 친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면역항암제 시장의 이해와 투자 전략. 이 면역항암제 굉장히 우리 바이오를 공부하는데 면역항암제를 이해를 못하면 뭐 공부를 하나마나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면역항암제 시장의 이해와 투자 전략으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월 19일부터 4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언어프로 다 하고 있죠. 내용은 바이오에 상장된 종목에서 우리가 세 종목 정도를 추려서 개인당 2천만 원씩 직접 투자를 해보자. 네, 그래서 2년 폐쇄형으로 막고 3배가 나면 그때 뭐 2년 안에 무조건 3배가 나면 바로 이제 돌려주는 그러한 모임인데 공부를 하고 우리가 고른 종목,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 간다라고 생각한 종목을 직접 투자해보는 그런 프랙티스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말로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해보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 재밌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그러한 스터디 투자 모임입니다. 네. 일정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면역항암제 이해와 투자 전략, 다음 주는 유전자 치료제 이해와 투자 전략 이런 식으로 다 전략이 짜 있는데 4월 23일 정도 끝날 것 같아요. 4월 30일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세 종목 정도를 선별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면역항암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 대체 우리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면역항암제를 봐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발전 과정, 항암은 세 개의 시대로 나누죠. 1세대는 화학항암, 화학 바이오 제품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좋은 세포, 나쁜 세포 할 것 없이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1세대 약품의 가장 큰 문제죠.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공격. 탈모, 구토, 뭐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2세대에는 표적항암제죠. 네,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으로 있는 종양세포를 추적해 제거하는데 이때 부작용은 치렀지만 치료의 내성이 복병으로 걸렸다. 1세대는 부작용이 많고 2세대는 살짝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성. 이게 2세대 표적항암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3세대는 뭐냐? 우리 몸에 자연 치료 세포들이 많죠. 면역 항암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건데 암세포를 스스로 조절해서 암세포와 싸워 이기도록 만드는 게 3세대 항암인데 요즘 2세대와 3세대를 서로 섞어 쓰는 이중항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건 3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세대 면역 항암제 특징을 보면 면역 체계는 몸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종양세포가 나타나면 비정상세포로 인식해 파기를 한다. 우리 면역 체계는 그렇다는 거죠. 다만 종양세포는 면역세포, 우리 T세포라고 하는데 기능을 억제하는 단백질 PD-L을 과도하게 발현시켜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PD-L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면역 항암제를 공부하는데 PD-1과 PD-L을 모르면 제가 도로아미 타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세포 단백질 PD-1 수용체와 결합해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게 PD-L이죠. 네. 암세포가 아주 능글능글하고 아주 지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T세포 PD-1하고 암세포 PD-L은 단백질이 서로 만나서 악수해버리면은 암세포 T세포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T세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PD-1이 암세포 단백질 PD-L과 만나지 않게 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특정 두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끊는 게 핵심이다. 결국 T세포의 단백질인 PD-1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 단백질인 PD-1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나지 못하게
이 핵2 사이에 악수하지 못하게 연결을 끊는 게 면역항암제의 핵심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해야만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게 핵심 원리죠.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우리 3세대 2026년에 면역항암제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첫째는 SC 제형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누가 여기에 관여하는가. SC 제형. 케트로다라고 머크가 만든 세계적인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블록버스터의 약물이 특허 만료 2028년에 만료되죠. 피하 주사 SC 제형 개발을 어떻게 빨리 누구와 하느냐. 그래서 우리 알테오젠이 여기에 연관이 돼서 온갖 노이즈를 발생하며 지금까지 왔죠. 네.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1번이고 두 번째는 적응증을 확대 여부다. 고용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야만 돈도 벌 수 있고 다양한 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1차 치료제의 승인 가능성 및 기존 치료제 불응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죠.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돼야 약이 팔리는 거니까 기존 치료제 불응 환자군을 또 찾아야 되죠. 네,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병용요법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누구와 면역항암제는 2세대, 3세대가 서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병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단독요법보다는 ADC나 항체 약물 접합제나 표적항암제와 병용 임상 결과가 주가 탄력의 핵심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냉나자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SC 제형으로 얼마나 전환하느냐. 적응증이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는 단암으로 다양하게 확대가 가느냐. 그 다음에 병용요법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면역항암제의 3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면역항암제, 면역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도 아주 중요하다.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의 침입자, 세균과 바이러스죠. 또 암세포 같은 걸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 면역세포는 크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진다. 아하. 비특이적 방어인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특이적 방어 이렇게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선천면역세포와 후천면역세포. 그래서 면역세포 간에는 서로 먼저 협력체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하, 면역세포 간에는 서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협력체계를 한번 봅시다. 면역 반응은 단독 행동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침입 발생.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항암 세포가 우리 몸에 들으면 대식 세포와 호중구가 적을 먼저 공격합니다. 아하, 대식 세포와 호중구 세포 이 두 개의 세포는 우리 면역 세포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두 번째, 정보 전달. 수지상 세포가 적의 조각을 들고 T세포에게 달려가 알려줍니다. 수지상 세포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DNA의 정보를 가지고 T세포에 가서 알려줍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 다리는 몇 개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지상 세포다. 그 다음에 이렇게 T세포에게 알려지면 먼저 보조 T세포가 상황을 판단하고 베타세포와 킬러 T세포를 소집한다.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은 베타세포는 항체를 쏴서 죽이고 킬러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를 한다. 다음에 기억까지 하죠. 전투가 끝나면 일부 세포는 기억세포로 남아 미래의 침입에 대비한다.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서 또 올 거야. 또 죽은 척 하다가 다 살아날 거야. 이렇게 면역 체계가 아주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각각 거기에 활동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침입을 봤으면 대식세포, 호중구가 먼저 공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가 이 녀석이 죽지 않고 강한 녀석이 있으면 T세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베타세포하고 킬러 T세포가 공격을 하고 또한 1차 공격이 확실히 끝나면 다음에 또 이 녀석이 죽었다 살아날 걸 대비해서 기억하게 하는 세포까지 있는 그러한 5단계의 시스템으로 면역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못하면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면역세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다. 선천 면역세포하고 후천 면역세포. 먼저 선천 면역세포. 침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아주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을 하는 1차 방어선이 선청 면역세포이다. 선청 면역 T세포는 누구누구가 속하냐. 첫째, 대식세포.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고 소화시키며 식균작용을 하죠. 그 정보를 단연 면역세포에게 전달하는 정찰병 역할이자 포식자 역할을 한다. 대식세포 아주 중요한 세포죠. 두 번째는 수지상세포. 수지상세포는 침입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총은 뭘 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수지상세포죠. 그래서 후청 면역세포에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수지상세포이다. 세 번째, 호중구세포. 혈액 내에 백혈구가 가장 큰 비중의 역할을 하는 게 호중구죠. 간염 부위에 가장 먼저 도착해 세균과 싸우고 죽은 후에 고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호중구 감소증, 우리 혈액암의 대표적인 게 이 호중구 세포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감소하면은 암세포가 이기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NK세포, 잘 알죠? 내추럴 킬러 셀,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찾아내어 파괴하는 세포가 NK세포이다. 우리가 면역 기능을 하는 1차적 면역 방어를 하는 세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따라서 어떤 항암제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지상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호중구가 세포가 줄지 않도록 하고 또 NK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서 자연적으로 살해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선청 면역세포이다. 네, 두 번째는 후청 면역세포. 선청 면역세포가 1차적으로 방어막을 친 다음에 이제 그래도 뚫리면 후천 면역세포에게 정보를 넘겨주며 자기가 기억한 적을 정밀 타격하는 2차 방어선을 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T세포가 속하는데 우리는 T세포가 하나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종류로 있다는 거죠. T세포.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흉선에서 성숙한다. T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 흉선. 네. 종류는 1번 보조세포. 면역 반응의 지휘관이다. 사이토칸을 분비해 베타세포와 다른 T세포를 활성화를 돕는 게 보조세포이고 두 번째 세포 독성 T세포.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 제거하는 세포. 다음에 T조절세포.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져서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절 T세포. T세포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먼저 반응을 지휘하고 직접 가서 죽이고 또한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세 개의 세포가 또 T세포가 종류가 다양하다. 다음에 베타세포. 베타세포는 항체를 생성하는데 적에 들어맞는 미사일 항체를 생성하여 적을 무력화한다. 항체가 적을 죽이는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기억세포. 한번 침입한 적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같은 적이 들어오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내는 거. 우리 백신의 원리가 이 기억세포의 원리죠. 네. 한번 면역을 줘서 다시 기억 들어오면 죽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백신의 원리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게 만들어서 적을 기억하게 해서. 그래서 후천 면역세포에는 T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다. T세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베타세포도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나눠졌다는 것을 선천세포와 후천 면역세포 종류가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 면역관문하고 면역관문 억제제.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는 용어 정의의 싸움이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역할과 어떤 롤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이 되죠. 면역관문 억제제. 이 말은 면역관문이라는 단어하고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네, 그렇죠? 면역관문은 뭐고 면역관문 억제제는 뭐고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면역관문이라는 뜻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관문이란 면역관은 이뮨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면역관문은 이뮨, 그래서 면역을 체크하는 포인트다. 면역 체계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 시스템을 면역관문이라고 한다. 네, 정확하게 면역관문은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네, T세포가 자기 자신을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과발현되지 않도록 딱 브레이크를 누르는 게 면역 관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외부적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져서 자신의 조직을 파괴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 면역 관문이라는 거죠. 네. 이게 무너졌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데 이게 띄어지면 너무 많이 우리 몸속에서 과발현돼서 자가 면역이 나타나는, 자기 몸 스스로 공격해서 우리 자가 면역 치료제, 아토피 이런 것들, 뭐 누마티스, 관절염 전부 자가 면역 질환이죠. 네. 주요 면역 관문 단백질의 종류, 이게 제일 중요하죠. 면역 관문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PD-1과 PD-L1이 있다. PD-1은 T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이다. T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세포 수용체라는 거죠. T세포에는 우리 PD-1이라는 수용체가 있고,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PD-1은 T세포 수용체이고 PD-L1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다. 이 둘이 결합하면 T세포는 죽어버리는 거죠. 네, 뒤에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TLA4라는 중요한 단백질도 있습니다. CTLA-4. 그래서 PD-1과 PD-L1, CTLA-1 이 세 개의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 우리 T세포 면역 관문에는 CT-LA4 단백질은 T세포가 활성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면역 반응을 강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CTLA-4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번 PD-1과 PD-L1 정도만 이해하지 CTLA-4라는 T세포가 활성화되는 초기 단계 면역 반응을 강하게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CTLA-4 단백질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면역 관문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해서 시스템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면역 관문은 브레이크다. 그렇죠. 면역 반응이 자가 면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과발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란 뭐냐? 면역 관문 억제제란 이뮤닌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억제제가 인히비터가 붙는데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제3세대 항암제가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이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T세포를 피하지 못하도록, 이게 암세포죠. 튜머, 암세포가 이거 T세포, 튜머세포. 그래서 암세포가, 튜머세포가 우리 T세포를 만나는데 서로 악수를 해보는 죽으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가 T세포를 피하지 못하도록 딱 억제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면역관문 억제제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기존 화학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고 표적항암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만을 공격했다면 이때는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내성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내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서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그 역할, 그래야만 T세포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면역관문 억제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네, 작동원리, 브레이크를 해제하라. 우리 몸의 T세포는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스스로 억제하는 면역관문이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다. 암세포는 이 시스템을 악용해 자신을 정상세포인 것처럼 속여 면역을 공격한다. 면역세포를. 암세포의 회피.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이 PD-L1이 T세포의 면역관문 수용체인 PD-L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제제를 발라주는데 이 억제제의 역할이 뭐냐? T세포와 암세포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억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 결합을 중간에 차단하게 된다. 또한 브레이크가 풀린 T세포는 암세포를 다시로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다시 재시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PD-5는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의 약자이고 면역세포인 T세포 표면에 달려있는 단백질이다. 표면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면역세포. 면역반응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T세포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어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포가 암세포 PD-L이라는 단백질과 합쳐지면 죽어버리는 거죠. T세포라는 군인의 총에 매달려 있는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PD-L이란 정상세포나 일부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주로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PD-L이라고 그러죠. PD-1이라는 T세포 스위치에 딱 들어맞춰 열쇠 역할을 한다.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네. 암세포는 표면에 PD-L1을 많이 만들어낸다. T세포가 다가오면 PD-L1이라는 열쇠를 T세포의 PD-1 스위치에 꽂아버린다. 그러면 T세포는 암세포를 적이 아닌 정상세포로 착각하여 공격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PD-1이다. Programmed Death Ligand 1의 약자이다. 그래서 면역감은 억제제의 작동 방식으로 이 원리를 이용한 약물은 두 단백질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으로 방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PD-1 억제제. 그래서 우리 T세포에 있는 PD-1, 네, PD-1이라는 이 단백질을 주로 PD-L과 못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약이 키트루다와 옵디버이다. T세포의 PD-1을 미리 막아버려 암세포인 PD-L과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또 어떤 약은 암세포의 PD-L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러한 약도 있다는 거죠. 예, 티센트릭과 임핀지란 약, 암세포의 PD-1을 미리 감싸버려 T세포의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쪽, 이쪽은 티센트릭하고 임핀지란 약이 있고 여기 PD-1은 뭐가 있으면 그 유명한 키트루다와 옵디브가 있다. 각각 약이 타겟하는 단백질이 다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더 이상 T세포의 눈을 속일 수 없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공격 시기가 살아나서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든다. 또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림인데 T세포, 우리가 암을 공격하는 T세포하고 암세포, 튜머셀이죠. 둘 다 T여서 헷갈리는데 T세포는 우리의 암을 공격하는 좋은 세포, 튜머세포는 나쁜 세포. 그러면은 우리 암을 공격하는 T세포에 이렇게 PD-1이라는 선이 있어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에는 PD-L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가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만나버리면 이 T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키트루도와 옵디버는 PD-1이 PD-L과 만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티센트릭하고 임핀지는 PD-L1이 이 PD-1과 만나지 못하도록 또 역할을 하는 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티센트릭과 임핀지이다. 각각 약들이 타겟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 면역 항암제는 전부 PD-1을 주로 PD-L1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80%고 이쪽을 타겟을 하는 게 15%입니다. 이해하셨죠? 약은 이쪽이 훨씬 PD-1을 훨씬 더 타겟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 한번 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L1 단백질과 T세포 표면의 PD-1 수용체가 결합하면 면역 기능을 상실해 암세포가 공격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면역 함체가 상호작용을 차단해 결합을 방해해야 되죠.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T세포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역할을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을 못하게 한 이후 T세포가 힘을 얻어서 암세포를 가서 공격하도록 또 이렇게 강화시키는 역할, 브레이크 역할하고 또 힘있게 강화하는 역할, T세포를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면역 항암제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T세포의 면역세포가 서로 만나서 죽어버리지 않는 이 시스템만을 주로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 역할이고 여기에 T세포가 힘을 내서 면역 시스템을 작동돼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브레이크이자 엑셀레이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면역 항암제다.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자,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억제제들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PD-1 억제제, T세포의 PD-1 단백질에 결합해 암세포와의 접촉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약물. 대표적인 게 머크의 킵트루다와 옵디보이다. 그렇죠? 네. BMS의 옵디보, 키트루다와 옵디보. 다음에 반대편 우리 암세포 표면에 달라있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 암세포 표면에 PD-1을 결합해 면역 회피를 차단하는 거, 티센트릭과 임핀지가 있다. 티센트릭과 임핀지. 다음에 CTLA-4 억제제도 있다고 그랬죠. 초기 T세포 활성화 초기 단계에서 억제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PD-1 억제제나 PD-L 억제제가 작동하기 전에 먼저 작동을 해서 두 세포가 서로 만나서 죽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CTLA-4 억제제.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CTLA-4 억제제. 여보이라는 약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 면역항암제가 타겟으로 하는, 공격으로 하는 역할을 단백질이 세 가지 단백질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는 PD-1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키트루다와 옵디보, 여보이 세 개. PD-L과 결합을 방해하는 것. 다음 PD-L 암세포 표면을 직접 공격하는 단백질 직접 공격하는 것은 티센트릭과 임펜지가 있다. 그럼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는 많이 보는데 티센트릭과 임펜지 약은 뭐냐? 티센트릭은 로슈가 개발했다는 거죠. 네, 아바스틴과 병용을 주로 많이 하고 전이성 간암, 폐암, 유방암, 간세포암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다. 특히 간세포암에는 티센트릭을 많이 쓰죠. 다음 임핀지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약이고 담도암, 폐암, 임핀지는 폐암에 많이 쓰이죠. 간암, 임도주와 또 병행을 합니다. 티센트릭은 아바스틴이라는 약과 병행을 하고 임핀지는 주로 임도주라는 약과 병행을 한다. 그래서 아바스틴이라는 단어와 임도주라는 단어, 약물 이름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PD-1의 단백질을 타겟을 하고 또 어떤 것은 PD-L1 암세포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타겟을 하는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 목차에는 T세포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브레이크 역할과 엑셀레이터. 막고 동시에 강화시키는 역할을 T세포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T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종류 역할을 보면 T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암을 공격하게 하는 엑셀레이터의 역할, 그렇죠. 가속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자가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PD-1 단백질, 그 다음에 CTLA-4 단백질, LAG-3 단백질, TIGIT 단백질. 이렇게 네 가지 단백질은 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T세포 내에서, 그 다음에 T세포 내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상대편 암세포를 또 공격하는 그러한 단백질 있죠. CD28, 4-1BB, 그 다음에 CD40 이렇게 세 개의 단백질 수용체가 있는데 이것의 기능을 또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CTLA-4, PD-1은 잘하는 거고 CTLA-4, LAG-3 단백질하고 다음에 4-1BB 이 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을 모르면 면역 항암제를 공부는 할 수 없다. 여기서 CD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우리 바이오 공부하면서 많이 만나는 단어인데 CD는 Cluster of Differentiation의 약자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화 클러스터 또는 군집번호, 세포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이름표 같은 거죠.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거죠. 네, 세포 이름에 번호를 매기었다. CD는 그런 역할이다. 이름표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T세포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T세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PD-1, CTLA-4, LAG-3, TIGIT라는 단백질이 있고 다음에 가속기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동시에 또 공격을 하게 해주는 역할,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CD24, 4-1BB, CD40. 그래서 4-1BB는 T세포의 일종이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적을 공격하기 역할을 하는구나. 이 4-1BB를 뭐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 나중에 또 병영이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거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죠. ABL 바이오 전부 다 니가캠 바이오 4-1BB를 항체를 2개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 수용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앞에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또 수용체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PD-1이 있다. 이건 이미 잘 아니까 면역감물 억제제를 하는 거니까 잘 보고, 두 번째 CTLA-4라는 수용체가 단백질이죠. 이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CTLA-4는 사이토토식, T, 림포사이트, Associated Antigen 4. 이름 정말 바이오는 어렵네요. CTLA-4의 올 풀네임인데, T세포 활성화를 초기 단계에 조절하는 대표적인 면역관문 단백질이다. 초기 단계. T세포 활성화의 초기 단계를 조절하는 것. PD-1이 주로 암세포 근처에서 T세포의 공격을 막는 현장 브레이크라면 CTLA-4는 림프절에서 T세포가 처음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초동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PD-1과 CTLA-4의 역할이 정확하게 기능이 다르죠. 다시 PD-1이 주로 암세포 근처에서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데 T세포의 공격을 막는 현장 브레이크 역할이 PD-1이고, CTLA-4는 림프절에서 T세포가 처음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초동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CTLA-4 단백질이다. 여보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약이 여보이죠. 네, 그래서 CTLA-4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H-3 단백질도 있죠. 네, 면역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 LH-3는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젠 3, 수용체는 T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3세대 면역관문 브레이크인데 젠 3니까 T세포에게 이제 그만 싸우고 잠들라, 강력한 억제 신호를 보내면서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LH-3다. 야, PD-1도 억제하고 CTLA-4는 초기 단계에서 억제를 하게 되고 LH-3는 마지막에서 제3세대 암세 T세포에게 이제 그만해, 너 고생해서 더 활성화되지마, 이렇게 잠들고 조용히 잠자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단백질이라는 거죠. 키트로다를 써도 효과가 없는 암 환자들은 보통 LH-3가 활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LH-3 단백질이 PD-1 억제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 효과가 없는 암 환자에서는 LH-3 단백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거죠. 이때 LH-3를 함께 막아주면 다시 항암 효과가 살아나겠죠. 네, 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로 이중 항체들이 PD-L1과 LH-3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 항체가 최근에는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LH-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옵도알라라는 약이 있는데 저는 이 약물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CTLA-4는 초동 단계에서 억제 역할을 하고 LH-3는 좀 더 최근에 발견된 이제 그만 싸우고 잠들라, 이런 억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역관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다양하게 있다. 자, 방금 앞에서 본 CTLA-4 이 세포의 작용 기전을 한번 봅시다. 이 억제제의 작용 기전을 한번 보면 먼저 PD-1이 주로 암세포 근처에서 싸우는 현장 브레이크라면 CTLA-4는 림프절에서 T세포가 처음 활성화된 것을 막는 초동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T세포가 활성화되려면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두 가지 신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원 제시세포는 뭐냐? 암이 어떤 녀석이고 이 암의 특징이 뭐고 내가 이 암을 경험을 했더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APC 항원 제시세포라는데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베타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이들이 항원 제시세포인데 1차적으로 T세포 수용체가 이 항원을 인식하도록 사인을 줍니다. 그럼 이 사인만 받아서 T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느냐, 면역이 활성화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자극이 필요한 거죠. T세포의 CD28이 APC의 베타7 단백질과 결합해야 T세포가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CTLA-4가 관여해서 CTLA4 세포가 CD28보다 B7과 더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방해되면서 T세포가 죽거나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CTLA-4의 억제제를 투입해서 CTLA-4 억제제가 항원 제시세포, 특히 B7 세포와 강하게 결합하지 않도록 억제제로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여보이라는 그러한 약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게 있네요. 상당히 복잡하네요. 먼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우리 항원 제시세포 APC라고 하는데, 대식세포와 수징산세포와 베타세포가 T세포에게 먼저 신고를 하는 거죠. 야, 암세포가 침입을 했다. 그럼 T세포가 그래? 그러면 T세포가 이제 자기가 활성화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CTLA-4 세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걸 방해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살아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붙여줘야만 T세포가 두 번째로 항원 제시세포가 알려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CTLA-4 억제제가 투입이 돼야 이 T세포가 죽지 않고 암을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CTLA-4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 막아야 되는 약을 만드는 게 여보이라는 회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CTLA-4 역할을 봤죠. T세포가 처음 활성화 단계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죠. 차단을 하지 않으면 T세포를 죽이기는 활성화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만드는 게 여보이다. 다음에 LH-3 T세포의 피로도를 높여 무기력하게 만든다. 제3세대 관문으로 주목을 받는다. 옵도알라. 이런 약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PD-1을 억제하는 약이 있고, 다음에 PD- 암세포 에론을 공격하는 약제 있고,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 CTLA-4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얘를 관여하는 약이 있는데, 여보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스, 여기서 만드는 게 여보이죠. 임주도라는 약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약 임주도. 그다음 보텐실리맙이라는 아제네스가 만든 약인데, 보텐실리맙은 제가 잘 못 들었고, 여보이와 임주도 정도는 CTLA-4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TLA-4 억제제는 주로 단독으로 사용보다는 PD-1이나 PD-L과 서로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인 차세대 약물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병행은 여보이와 서로 옵디보와 여보이가 서로 결합해서 병용으로 쓰이는 거.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임주도와 임핀지가 서로 병용해서 쓰는 거. 아제넥스의 보테실리밥이 또 병용으로 쓰이는 거. 그렇죠. 부작용을 관리를 한다. CTLA-4 억제제는 효과가 강력한 만큼 대장암, 피부염 등 면역 관련 부작용 빈도가 가장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양 조직에만 활성화되는 조건부 활성화 항체나 이중항체 형태의 임상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부작용을 병용을 쓰게 되면 부작용도 나타나는데, 또 부작용을 또 줄이는 약을 함께 쓰는 그러한 병용이 최근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T세포 중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단백질을 어떤 약들이 어떻게 억제제를 만드는지, 이 부분 CTLA-4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봤죠. PD-1은 너무 유명하니까. 두 번째, T세포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의 종류가 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봅시다. 먼저 CD28. 우리가 단백질에 이름을 붙여놨다. 28는 순서대로 연구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이라는 거죠.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면 1번 신호와 2번 신호가 동시에 필요한데 CD28은 이 중 가장 결정적인 2번 신호를 담당한다. 즉 CTLA-4가 뭔가를 결합하지 못하도록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D28인데 T세포의 생존 및 증식 명령 기능이 있다.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해도 CD28 신호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했는데 너 가서 공격을 해. 이렇게 자극하고 힘을 주는 세포 단백질이 CD28이라는 거죠. 무기력을 방지한다. T세포에 1번 신호만 받으면 T세포는 오히려 이건 적이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하지만 깊은 잠에 빠지거나 스스로 죽어버리는데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무기력을 방지하게 해주는 게 CD28 단백질의 역할이다. 또 폭발적으로 T세포를 증식시킵니다. CD28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T세포는 강력한 성장인자인 인터루킨2를 뿜어내며 수만 배로 복제되어 군대를 형성하게 된다. 인터루킨2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 공급 및 대사 조절, 가속기 밝기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게 CD28이다. 이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4-1BB 단백질. 4-1BB는 CD137과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CD137을 4-1BB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면역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면역 반응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4-1BB 단백질이다. 면역 항암제 분화에서 PD-1이 면역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풀어주는 역할이라면 4-1BB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4-1BB다.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이 모두가 4-1BB를 활성화시키고 PD-L1을 죽이는 두 가지를 붙이는 이중항체로 하는데 그 중에서 T세포를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그 단백질 타겟이 4-1BB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CD40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CD28이나 4-1BB 세포가 시동과 가속을 담당한다면 CD40은 면역세포 전체에서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이도 중요한 단백질이냐? 단순히 T세포 하나를 깨우는 수준을 넘어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잇는 가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타겟이 CD-40 단백질이다. T세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CD28, 4-1BB, CD40 이렇게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1BB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면역세포, T세포의 엑셀레이터 역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도록 강화하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중항체를 때 하나는 좀 제어적인 역할, 하나는 또 강하게 하는 역할, 이 두 개를 넣어서 역할을 동시에 역할을 한 이중 역할을 하면은 암세포를 훨씬 빨리 잘 죽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앞 장표에서 4-1BB 수용체 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항암하는데 특히 ADC 이중항체 같은 걸 만들 때 4-1BB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약들이 개발되는데 4-1BB 이 수용체 이 단백질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BB는 CD137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수용체인데 면역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면역 반응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한다. 면역 항암제에서는 PD-1이 면역세포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이라면 4-1BB는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엑셀레이터 역할, T세포의 엑셀레이터 역할. 4-1BB의 핵심 기능은 4-1BB는 주로 활성화되면 T세포와 NK세포에서 나타난다. 이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면역세포 내에서 다음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증식 및 생존, T세포가 더 많이 복제되고 암세와 싸우는 동안 쉽게 죽지 않도록 생존력을 높이는 역할, 살상 능력 강화, 암세포를 공격하는 살상 물질과 면역 활성화 물질을 분비하여서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죠. 증식하고 생존하게 하고 T세포를 살상을 강하게 하고 또 T세포의 기억 면역성을 증가시킨다. 암세포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 T세포로
분화를 도와 나중에 암이 재발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4-5BB 수용체의 역할이다. 그래서 4-5BB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해하시죠? 그럼 현재 최근에 항암제에서 4-5BB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가 왜 핫하냐?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기존의 키트루다는 PD-1을 억제하는 약인데 면역관문 억제제는 효과는 좋지만 환자 10명 중 7에서 8은 반응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도 풀어주고 가속기 역할을 밟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약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4-5BB다. 콜드 튜머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5BB는 면역세포가 거의 없는 암 조직에서는 4-5BB 자극을 통해서 면역세포를 불러일으키고 활성화하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내성 극복에도 중요하죠. 네,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4-5BB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간 독성이 나타난다. 네. 4-5BB는 항암 효과가 매우 강력하지만 전신에 작용할 경우에는 면역세포까지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심각한 간 독성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BMS의 유렐루밥이 그런 약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세대 전략으로 이중항체를 이용한다. 한미약품과 ABL바이오가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이 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항체 기술을 사용하는다. 원래 한쪽은 암세포 PD-L1을 죽이는 약을 붙이고 다른 한쪽은 4-5BB를 잡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결과 약물이 암세포를 만났을 때만 4-5BB 가속 페달이 작동하도록 하여 암세포를 만났을 때만 그래서 중화시키고 암세포를 만날 때만 4-5BB를 활성화시켜야만 간독성이 없어지는 거죠. 부작용이 간 등 정상 조직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이중항체를 많이 만드는데 한미약품과 펜탄바디와 에빌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이중항체로 만들어서 4-5BB를 이용한 그러한 핫한 약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4-5BB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카티 치료제에서 우리가 T세포를 강력하게 많이 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4-5BB의 역할도 또 있다는 거죠. 카티와 함께 쓰이는구나. 그럼 카티란 뭐냐? 이걸 제가 일부러 이제 더 복잡을 할까봐 여러분에게 카티라는 단어를 뺐는데 이 카티 치료제는 뭐냐? 이것은 Chemical Antigen Receptor T-cell, 이게 약자죠. 환자의 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맞춤형 차세대 항암제다. 카티는 맞춤형 차세대 항암제죠. 우리 몸에서 T세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약점이 있다.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그러한 약물이 카티 치료인데 최근 기적의 암 치료제로 불리는 카티 치료제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CD28 이 단백질이다. 앞에서 가속기 역할을 하는 게 CD28, 4-5BB, CD40이 있다고 그랬죠? CD20은 뭐냐? T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관여를 하고 T세포가 무기력하게 하지 않게 만들고 또 T세포가 폭발력으로 증식을 하게 만드는 게 CD24 단백질이라는 거죠. 2세대 카티는 초기 모델과 달리 T세포 내에서 CD28 신호 전달부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 T세포가 죽지 않고 잠들지 않는 기능을 넣어서 암세포를 만나자마자 스스로 시동을 걸고 강력하게 복제되도록 설계되는 게 2세대 카티 치료제 CD28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러한 카티 치료제를 만든 것. 또한 4-5BB도 넣어서 만드는데 그러면 4-5BB로 만든 카티와 CD28을 넣은 카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C-28을 넣은 카티는 초기에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암을 공격하지만 T세포가 금방 지칠 수 있는 게 CD28을 포함한 카티 치료제의 약점이고 장점이자 약점이고 4-5BB를 포함해서 카티 치료를 만들면 공격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T세포가 체내에서 오래 살아남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4-5BB를 넣어서 만든 카티 치료제이다. 아하.
카티 치료제를 만들어서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구나. CD28을 넣어서 카티 치료를 만들면 초창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항암 역할을 하고, 그러나 뒤에는 또 뒤끝이 좀 약한 거죠. 4-5 BB를 넣어서 만들면 초기는 좀 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또 기억도 하는 거죠. 오래 살아남아서 재발도 방지하죠. 따라 4-5 BB를 넣어서 만든 카티 치료제가 훨씬 더 혹시 좋은 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CD28 단백질이나 4-5 BB를 넣어서 카티 치료를 만드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카티 치료제의 차이점, 또 카티 치료제는 뭔가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네, 면역 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암을 공격하게 만든 맞춤형 차세대 항암제가 카티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28을 넣는 그러한 카티 치료제는 T세포를 처음 적을 만났을 때 조기 활성화, T세포의 빠른 증식과 생존 유도, 그러나 자동차의 시동과 1단계 정도 역할을 밖에 못한다. 4-5 BB를 넣어서 카티를 맞으면 T세포가 이미 싸우고 있을 때 전투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T세포 살상 능력 강화 및 기억세포를 넣어서 다시 재발도 방지해주고, 고속도로에서 터보 엔진을 만난 듯한 느낌이 4-5 BB를 넣은 카티 치료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5 BB가 왜 중요하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백질은 T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돕는 강력한 신호죠. 함의약품은 BH3110 펜탄바디에서 만든,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4-5 BB와 PD에론을 동시에 잡는 이중항체인데, 이중항체가 타겟을 하는 게 암세포 PD-에론 단백질을 죽이는 거하고 4-5 BB, T세포의 4-5 BB를 활성화시키는 거, 두 가지 타겟으로 만드는 게 한미약품의 펜탄바디에서 만든 BH3120 파이프라인이다. 다음에 ABL111도 있죠. 네, 4-5 BB와 클라우덴 18.1을 동시에 잡는 이중항체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ABL 바이오가 항체를, 이중항체를 만든 4-5 BB는 공통으로 끼더라. 네.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라는 카티 치료제와 2세대 카티 치료제의 내부 신호 전달 도메인으로 4-5 BB가 사용된다. T세포가 체내에서 오래 머물고 다음에 재발도 방지해주는 엔진 역할을 한다. 이 킴리아는 노바티스에서 만든 최초로 FDA를 승인을 받은 카티 치료제죠. 네. 킴리아, 노바티스. 기존 항암제 효과를 보지 못한 말기 혈액암자에서 단 1회 투여로 안치해갖고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의 항암제가 바로 킴리아였던 거죠.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는 또 단백질이 클라우딘 18.2라는 이러한 단백질 이름인데, 클라우딘 18.2는 세포 간의 결합을 조절하는 단백질은 클라우딘 패밀리 중에 하나죠. 세포 간의 결합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클라우딘인데, 원래는 위 점막세포의 밀폐 결합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식도암에서는 이 암세포 단백질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에 좋은 타겟이 된다. 위암, 췌장암, 식도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111 파이프라인은 위암세포나 췌장암, 식도암에서 잘 나타나는 클라우딘 18.2를 항체가 하나 공격하고, 다음에 4-5 BB를 활성화시키는 이중항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면역항암제의 기본적인 용어 정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 PD1, PD-에론, 다음 T세포 안에서 브레이크 역할과 엑셀레이터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뭐고,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뭐고, 이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중항체를 이루는가, 각각의 단백질의 특징들을 한번 다 이야기해보죠. 저도 되게 복잡하건데, 일단은 4-5 BB 정도, CTLA-4 이런 종목들은 꼭 외우더라. 그렇죠? 이렇게 일단 기초를 정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는 구체적인 약물들에 대해서 또 제약 종목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